저는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 꽤 많았어요. 부동산과 현금을 합치면 50억 정도 되었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만큼 힘들고 고단한 시간도 길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하루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로운 마음에 더 미련 없이 일만 파고들었죠.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진이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고 쓸쓸했거든요. 아들이 손자를 보여주며 찾아오거나 며느리가 식사를 챙겨주러 가끔 들르는 정도로는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왕이면 같이 살며 돌봐드리고 싶다는 말에 솔깃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이 기다렸고 날이 좋으면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에도 종종 제 방으로 들어와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상사가 이랬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하면서 투덜대는 모습이 예전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흐뭇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살짝 어지럽고 늘 먹던 혈압약을 먹고 나면 심하게 나른해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요새 잠을 설치는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니 이상하더군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정상 범위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혈압 문제는 없으세요. 오히려 혈압약이 너무 강한 것 같네요.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건가요? 의사의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함께 살자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제 재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나치게 친절해졌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저를 유심히 살피고 제가 약을 먹었는지 꼭 확인했어요. 한 번은 제가 깜빡하고 약 봉지를 식탁 위에 놔둔 채 방에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몰래 약 봉지를 다시 꺼내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눈빛이 뭔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님, 약 잘 챙겨 드세요. 하고 웃으며 말했을 텐데 그 순간은 초조해 보였다고 할까요? 하루는 서재 정리를 하다가 낯선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제 혈압약과 색깔이 비슷한데 이름이 살짝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실수했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일련의 이상한 느낌들과 맞물려서 혹시 이 약이 제가 먹는 혈압약과 바꿔치기 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약을 검색해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과다 복용할 경우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걸 내가 먹고 있는 건가? 아니, 아들이나 며느리가 정말 이 약을 일부러 준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생각이 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의심을 품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더군요. 아들을 의심하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상상은 쉽사리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제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집안 곳곳에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통화를 하거나 현우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도 슬쩍 녹음 버튼을 눌렀죠. 녹음 파일이 늘어갈수록 마음은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증거가 필요한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며느리가 제게 가져다 주던 약이 원래 처방받은 혈압약이 아니라는 결정적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하지만 대화가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약 받고. 같은 단편적인 말밖에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죠. 확실한 것은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들은 자꾸만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제게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낸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앞으로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직 살아있고 멀쩡히 정신도 있는 제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겁만 먹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병원 문서를 다시 확인하고 제가 진짜 처방받아야 할 약이 무엇인지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고 싶었지만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나 괜히 난리만 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는 이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신호가 울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커피에서부터 약, 그리고 며느리가 챙겨주는 각종 영양제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거든요. 맛이 평소와 다르다든지 먹고 난 뒤 나타나는 증상이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점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을 향한 의심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이제는 그냥 방 안에서 누워 지내기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도 피곤했지만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몰래 거실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휴대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더 사서 거실 소파 뒤쪽 구석에 숨겨두었거든요. 늦은 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다 끄고 방 안에서 소리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재산 생각보다 많아. 약 받고 곧 쓰러지실 거야. 이런 단어들이 들어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구나. 무서웠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더 큰 증거가 필요했고 이대로 맞섰다가는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커피 좀 진하게 내려드릴까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요즘 피곤했는데 진한 커피가 좋지. 커피를 마실 때마다 기분 탓인지 또 머리가 조금 어지럽더군요. 하지만 최대한 표정을 숨기고 며느리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약을 챙겨오며 꼭 제 앞에서 삼키는지 확인했어요. 아버님, 이거 드시고 조금 쉬세요. 그 약이 제가 원래 처방받던 혈압약인지 아닌지는 이미 확인했지만 당장 들키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속에 넣고 살짝 속임수를 썼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사실은 약을 뱉어냈죠. 그리고는 휴지에 감춰두었습니다. 먹지 않은 약들은 하나하나 봉지에 모아서 나중에 분석해볼 요량이었어요. 점점 두 사람의 태도는 앞뒤가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는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고 마치 저를 지나치게 보살피는 듯 행동했죠. 반면 복도나 주방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그 틈틈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켜두거나 녹음기를 다른 위치로 옮겨가며 대화를 더 많이 채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는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기로 잡혔어요. 늦게 귀가한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실 대화를 못 들을 거라 생각하겠죠. 녹음기는 이미 소파 아래 켜둔 상태였고요. 여보, 아버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아파트만 몇 채야. 통장도 여러 개 있던데.
내가 예전에 서재 뒤져봤잖아. 적금이랑 주식 계좌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 그럼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만 하면 우린 뭐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 혹시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기면 골치 아파. 아버지가 워낙 활동적이셔서 갑자기 쓰러지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평소에도 자주 아프다고 하시잖아. 조금만 잘 꾸며두면 의심 안 할 거야. 정말 듣고 있는데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제 커피와 약을 바꿔치기해 뇌졸중을 유발하겠다는 의도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 몇 번이나 거실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을 앞세우면 제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도 못 잡고 허무하게 일을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다음 날 아침에 확인했을 때 제 손이 떨리더군요. 약은 계속 바꿔치기 하고 있으니까 곧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거야. 이런 말이 뚜렷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대화를 이렇게 대놓고 나누고 있다니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냥 경찰서로 달려가서 고소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이 직접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까지 잡거나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을 포착해야 확실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았죠.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로 했어요. 동네 자치센터에 노인 대상 상담실이 있다는 걸 알고 몰래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봉사자분은 상황의 심각성을 듣더니 말했어요.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상담실에 들른 뒤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가서 이 녹음 파일과 약 봉지 사진 등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매우 경악하면서도 의외로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알려줬습니다. 우선 추가 증거를 더 모으세요. 약 성분 감정이나 실제로 약을 바꿔치기 하는 현장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한 계좌로 조금씩 옮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행동했고 뒤로는 계속해서 녹음과 증거 수집을 했어요. 며느리가 몰래 약들을 뒤섞어 두는 순간을 잡으려고 부엌이나 서재에 작은 CCTV를 설치하기도 했죠. 물론 전문 업체를 쓰면 바로 들킬 테니 인터넷에서 파는 간이 카메라를 구해 간단히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동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각도만 맞추면 며느리가 약장에 손대는 순간이 찍힐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에도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현우는 은근슬쩍 제 통장 이야기, 아파트 등기 이야기 등을 꺼냈고 며느리는 아버님 요즘 부쩍 피곤해 하시던데? 진짜 쓰러지시면 어떡해? 이런 말을 하며 서로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혈육이라는 미련 때문에라도 제대로 들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단단히 굳었죠. 이놈들은 나를 해치고 재산을 노리려는 확실한 의도가 있다. 가족이긴 하지만 이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저는 위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제대로 대응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아픈 척 행동했어요. 며느리가 가져다 준 약을 마치 진짜로 삼키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힘들어 보이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버님,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아들 현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만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시죠.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능청스럽다 싶으면서도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더 힘든 척하며 상대를 방심시키세요. 라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슬쩍 둘러대며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우울해서 그런가 봐. 요즘 기운이 없어. 그리고는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서 돈을 전부 빼면 당장 의심을 살 테니 조금씩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은행 담당자에게 조용히 부탁해서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죠. 또 부동산 중에서도 한 채는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잠시 신탁해두는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진행해야 했어요. 괜히 아들이나 며느리가 눈치채면 제가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는 틈만 나면 아버님, 이 영양제는 면역력에 좋대요. 꼭 드셔야 해요. 라고 하며 다른 약통을 내밀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것도 뭔가 수상한 약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삼키는 척만 하고 나중에 몰래 화단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지를 꺼내 사진을 찍어둔 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어요. 이미 제 스마트폰 앨범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준 수상한 약들, 혹은 다 쓴 약봉지들의 사진이 수십 장씩 모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조용히 녹음 파일을 정리하다가 아들 현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허둥댔지만 마침 TV 리모컨을 옆에 두고 있었기에 잽싸게 TV를 켰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하고 묻길래 그냥 뉴스 보려고 했지. 하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 이후로는 집 안에서 대놓고 증거를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신문을 사들고 근처 공원으로 나가곤 했어요. 거기 벤치에 앉아 녹음 파일을 들어보거나 사진들을 보며 어떤 파일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될지 분류했죠. 혹시나 누가 제 뒤를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했어요. 몇 번이나 현우나 미진이가 나타날까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변호사가 말한 대로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어요.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께는 제 실제 혈압 상태와 건강 상태를 자세히 진단받았어요. 현재로서는 뇌졸중이나 심각한 혈압 문제 없으시니 처방약은 이걸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까지 발급받았죠. 이것도 훗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바꿔치기해서 준 약들을 일부러 약사나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보여주며 이게 어떤 약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이 약은 고혈압 환자가 함부로 많이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정보와 일치했죠. 그 사실을 다시 녹음 파일과 대조해보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속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게 제가 그 약들을 점점 많이 복용해서 결국 쓰러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쓰러지면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고의로 더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을 테죠.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있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두고 경찰에도 살짝 문의를 해봤어요. 직접 찾아가서 고소를 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미리 신고를 해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경찰은 말했어요.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112에 연락하세요. 그러면서도 제가 고민인 건 아들과 며느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 사건이 시도 단계로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점이었어요. 변호사도 말하길 명확한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해코지의 순간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을 잘못 준 것뿐, 단순 실수였을 뿐이었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일부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현우야, 나 요즘 왠지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들은 은근히 반가운 듯 말하더군요. 아버지, 미리 대비해둬야죠. 만약 잘못되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이었네요. 속이 뻔히 보이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저를 위한 척하며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저는 드디어 작은 덫을 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적당한 부동산을 수소문해서 새 아파트를 계약한다는 소문을 슬쩍 흘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실제로 계약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니 부동산 중개사에게 따로 부탁해서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서류만 임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살짝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척했어요. 예, 중개사님. 그 아파트 계약금이 얼마였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잔금까지 진행해보죠. 이런 식으로 몇 번 통화를 주고받자 아들은 금세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파트를 사신다고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서 재빨리 물었습니다. 얼마짜리예요? 그들의 조급함이 어찌나 뻔하게 드러나던지 순간 속으로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그리 크지 않은 곳이야. 잠깐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곧장 등기부등본을 뽑아보겠다며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에 귀찮아하던 업무도 미루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부동산 사이트와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저 몰래 제 서랍이나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디에 통장이나 인감 도장이 보관되어 있는지, 어떤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 방문 앞까지 와서 귀를 기울이는 눈치였어요. 은행과 통화를 하는 척, 혹은 부동산 중개사와 연락하는 척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면 그녀는 곧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빨리 하셔야 손해 안 본대요. 이런 식으로 아른 체를 하면서 동시에 은근슬쩍 계약 일정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제게 다가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가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혹시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직한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미 중개사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야. 걱정하지 마. 사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도 미리 부탁을 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답니다. 마치 제가 거액의 계약금을 이미 걸어놨고 추가로 더 큰 아파트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돌리게 했어요. 그들은 이 특급 정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살짝 흘리도록 연출했죠. 부동산 직원이 저를 큰손 어르신으로 떠벌리면서 은밀하게 계약서를 준비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허위 계약서도 만들어뒀죠. 실제로는 제가 전혀 계약할 의사가 없는 매물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마치 이미 돈이 오간 것처럼 꾸몄어요. 사무실에서 가짜 직인을 찍고 날짜와 금액도 적당히 맞춰뒀죠.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 서류를 훔쳐서 제 사인을 위조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대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서류를 서재 책상 위에 대충 보이게 두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 사인을 위조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하는 대화를 녹음기로 잡았는데 아버님 사인 정도는 내가 쉽게 흉내낼 수 있지. 라는 며느리의 말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맞장구를 치며 그 계약서만 잘 처리하면 아파트는 우리거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쓰러지면 처리도 쉬울 거야. 라고 덧붙였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더욱 아픈 척하면서도 부동산 계약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흘렸습니다. 큰돈이 걸린 계약이니 컨디션이 좋아야 할 텐데 요즘 잠을 잘 못 자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약에 대한 독을 높일지도 모르죠. 괜히 긴장되면서도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마지막까지 보고 경찰과 변호사가 함께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부동산 직원과 통화하는 척하며 가짜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며칠 뒤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일부러 거실에서 아들이 들을 수 있게 전화 소리를 높였죠. 예, 알겠습니다. 잔금이 꽤 크지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부쩍 다정하게 접근해 왔어요. 아버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잔금 날짜나 서류 같은 거 다 챙겨드릴게요. 겉으로 보면 효부 같았지만 속은 뻔히 보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내가 해보마. 그렇게 저는 허위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그들이 조급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제가 아파트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게 되면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들고 재산 규모에도 큰 변화가 생기겠죠. 아들과 며느리는 원래 계획대로 제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곧바로 제 재산을 가로챌 생각일 겁니다. 이 모든 걸 예감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끝을 볼 수 있겠다는 심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 아파트 계약이라는 미끼는 완벽하게 깔렸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괜히 더 피곤해 보이려고 노력했고 식사 도중에도 약간 어지러운 척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아버님,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드디어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결심했어요. 이제 곧 그들이 덤벼들겠구나. 경찰과 약속한 시간도 다가오니 더 강하게 연기하자. 제 얼굴 색이 나빠 보이도록 일부러 식사를 거르거나 괜히 기침을 심하게 해가며 허약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시죠. 아들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병원에 데려가려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 약을 더 뒤섞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덫. 그들은 곧 그것을 밟게 될 것이고 이제 후회해도 늦을 겁니다.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의도적으로 약을 먹는 척하고 쓰러졌어요. 전날 밤부터 머리가 어지러운 듯 침대에 누워있더니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쓰러져 버린 거죠. 일부러 며느리나 아들이 지켜보는 순간을 골랐습니다. 쓰러지면서 슬그머니 봤더니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우리 아버님,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웃고 있더군요.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통장과 도장부터 찾기 시작했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보이면서도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보, 빨리 서류 가져와. 시간 없어. 며느리는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았어. 금고 비밀번호는 알지? 아들은 주머니에서 뭔가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응, 어제 아버지 핸드폰에서 봤어. 평소에 제가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어두는 걸 은밀히 확인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쓰러진 척하면서도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제 안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명확해졌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와 그래도 한때는 제 자식이었던 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금고를 열고 통장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허둥지둥 비밀번호를 누르는 중에 이게 아니었나? 하고 투덜대기도 했지만 곧 금고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도장과 일부 서류를 챙기면서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 아버님이 쓰러지셨으니 확인 못 하실 거야. 그때 숨어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드라마 장면처럼 집 현관문이 확 열리더니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현우 씨, 김미진 씨 체포하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손에 쥐고 있던 통장과 서류를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허겁지겁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던 듯 둘 다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운 채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엔 병세가 심한 척 연기했으니 제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놀란 기색이었어요. 이럴 수가 아버지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먹이기만 했습니다. 형사들은 재빨리 이들을 제압하고 집 안을 살폈어요. 바닥에는 통장과 계약서, 가짜로 만든 아파트 서류 등이 흩어져 있었고 약봉지까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설치해둔 카메라와 녹음 장치들이 집안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이번이야말로 결정적 순간이라 판단했던 형사들이 미리 받은 정보를 토대로 들이닥친 겁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뭔가 항의하려 했지만 제보된 녹음 파일을 직접 들은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 실수였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외쳤지만 CCTV 영상과 약 성분 분석 자료가 그 말을 모조리 뒤집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해치려고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제게 다가와 몸은 괜찮은지 묻고 병원 검진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거칠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 놀랐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들어와 현장을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 몸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끼면서 안도와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게 수갑을 차고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공허감에 사로잡혔어요. 한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내 재산을 나중에라도 물려주리라 믿었던 존재들이 이렇게 체포되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다니 어딘가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황을 그냥 넘겼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미 그들은 수많은 녹취와 영상 속에서 저를 해치려 한 계획을 드러냈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군요. 막상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노, 후회, 혹은 두려움이 섞였을 테지요. 저는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이미 드러났고 결정된 뒤였으니.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약 봉지와 허위 계약서 조각, 금고 문을 억지로 열려던 흔적까지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증언도 해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싶었지요.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젠 그들이 더는 제 곁에 있어 위험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동안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도 적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된 체포 현장은 씁쓸함과 해방감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에 멍하니 서서 내가 방금 무엇을 치러냈는지 곱씹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고
그들이 제 목숨까지 노렸다는 섬뜩함도 실감했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의심을 놓지 않고 증거를 모은 덕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집 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느껴지는 평온이 있었지만 동시에 더는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의 기운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가슴 아팠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참고 넘긴다면 아마 제게 내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단은 쓰디쓴 선택이었지만 필연이었죠. 앞으로는 법정에서의 공방이 남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적어도 제 목숨을 담보로 흔들리던 삶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을 느끼며 조용히 거실 조명을 껐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과 그 이후의 삶을 담담히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야 모든 압박감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곳은 집뿐이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전등 스위치를 켜자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버님, 이 약 드셔야 해요.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말들을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뱉었던 순간들이 떠오르자 괜스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제 손을 잡고 웃으며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제게 애정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사건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검찰 쪽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저도 불려나가 증언을 해야 할 텐데 그때를 생각하니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질렀던 일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구치소에서 어떤 심정일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결국 제가 제 발로 경찰을 부르고 그들의 범행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니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먼저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제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평생 믿어온 가족에게서 배신당한 상처는 남았지만 동시에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이끌어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른 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더 파고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노인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대대적인 보도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오해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양산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다시 한번 제 상처가 헤집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한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아들이 제게 면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곧장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절망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재산이 많아도 가족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라도 한순간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그렇다면 제가 의지할 건 결국 저 자신과 진심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다시 일어서는 길뿐이에요. 혼자 사는 집이 조금은 쓸쓸해졌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경계심도 생기고 스스로 보호하는 법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이 지옥 같은 일을 다시 떠올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된다면 비극을 미리 막을 수도 있겠죠. 이후로도 제 삶은 한동안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재산 문제, 법적 절차,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까지. 그래도 이제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다시 찾아온다 해도 제가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은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환점을 통해 앞으로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집안에 스며있던 음침한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경찰과 변호사가 들락날락하던 어수선함 대신 이제는 잔잔한 고요가 감돕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거실을 정리하다 보면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해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상처는 깊지만 남은 시간이 있으니 회복의 기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새벽녘에 거울을 보며 천천히 얼굴을 씻을 때마다 의연한 눈빛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려 애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닥친 끔찍한 풍랑은 일단락되었어요. 경찰과 재판이 남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제가 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기보다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안구석에 자리 잡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두고 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첩 속 몇 장의 사진을 보며 잠시 울컥해도 하고 한때는 따뜻했던 모습들도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제게 저지른 행동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스스로 경고했죠.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겠죠. 그렇게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서재 문을 열어 환한 햇빛을 받아들였어요. 사건 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빛의 소중함이 살짝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깨끗하게 갠 것 같아요.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응원해주는 듯한 기분도 들었죠.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이 집이 훨씬 안전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지금 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도 저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절망이 짙었지만 결국 그 어둠을 뚫고 나올 힘은 저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체포된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제가 제출한 녹음 영상 기록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자신들이 한 행동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검찰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재산 갈취 시도로 보았고
고의적으로 저를 뇌졸중 상태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까지 적용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이제야 실감나게 됐으니까요.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괜히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긴장됐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경찰과 변호사가 정리해준 각종 자료와 함께 제가 모았던 사진과 녹취록이 쥐어져 있었어요. 잠시 후 재판정 문이 열리면서 구치소에서 이송된 아들과 며느리가 차례로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때 내 자식이었고 내 곁에서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차근차근 제시하며 부동산 계약서 위조 시도부터 약물 바꿔치기,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의 방치 행위 등 온갖 정황을 하나씩 언급했어요. 특히 이들은 단순히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노부모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해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범죄를 시도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판사도 검사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듯 보였고 아들과 며느리가 벌인 행동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항변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미진이고 약을 바꿔치기 하자는 말도 저한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전 단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여러 번 망설였고 차라리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가 계속 몰아붙여서 결국 저는 그냥 휩쓸리고 말았어요. 제 잘못이 크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 계획했고 전 거부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재산 문제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미진이를 배신하기는 어려웠고 상황이 순식간에 커져서 멈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게도 분명 잘못은 있지만 계획을 짠 건 절대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디 이 점만은 정말 믿어주세요. 저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부터 아버님을 해치려는 무서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니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냥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점점 일이 커지면서 저도 겁이 났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돼 버렸습니다. 솔직히 약을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도 여러 번 망설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이 먼저 꺼낸 얘기였고 저는 거부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제가 무슨 큰 욕심으로 아버님께 위해를 가하려고 했겠습니까? 남편을 믿고 딸은 제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두려웠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이 일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CCTV 기록에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범행을 논의하는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어서 그들의 주장은 금세 모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인으로서 제가 법정에 나서게 됐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준비해둔 사실들을 차분하게 진술하려 애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전부터 자주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점, 이상한 약을 몰래 섞었고 이를 직접 제가 수거해 분석했으며 쓰러진 순간에도 병원이 아닌 금고와 통장을 뒤진 사실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죠. 변호사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고 싶었어요. 어쩌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들이 실제로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몸이 다시금 떨렸습니다. 재판 말미에 변호인이 제출한 마지막 증거인 약품 성분 분석 보고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어요. 뇌졸중 위험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약물이 혈압약 봉지에 함께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전문가 소견서와 함께 공개되자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은 듯했고 피고인들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어요. 아들은 며칠 전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날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마음과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구나 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옆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이제 정말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해줬지만 제겐 여전히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법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도 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지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의지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사건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언론에 많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주변에선 이미 떠들썩하게 퍼져버린 소문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소동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이미 충분히 아프고 괴로웠으니 더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의의 시간은 막을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홀가분하게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됐어요. 힘겹게 걸어온 길이었지만 적어도 이젠 절망만 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작은 빛이 보였달까요? 재판이 마무리된 후 한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회오리가 지나간 뒤에 공허함이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자꾸 지난날 생각이 떠올라 우울해지더군요. 조금이라도 바쁘게 지내야겠다 싶어서 동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복지관에 찾아가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치센터 직원은 제 얘기를 듣고 요양원 봉사나 독거노인 방문 같은 활동부터 해볼 것을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과연 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매주 일정 시간을 정해 요양원에서 식사 보조를 하거나 간단한 말번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환하게 웃어주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나아졌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아직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적응이 좀 되자 이번에는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숨기거나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만약 정말로 생명이 위협받거나 위험한 조짐이 있다면 혼자 사귀지 말고 주변에 알리라고 말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례를 들려주면서 어느 순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다시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후로 봉사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소 운영도 돕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기부도 해봤어요. 예전에는 철저히 나만을 위해 모아둔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부를 나누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 돈이 제게 죽음의 씨앗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오히려 더 빨리 손을 내밀고 싶어지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원망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진 기분이랄까요? 낯선 봉사자들이 저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며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따뜻한 정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죠. 그 와중에 몇몇 지인은 그러더군요. 아들의 면회 가볼 생각 없어요. 감형을 받으려면 반성문도 쓰고 가족의 용서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해치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당장 용서해 줄 만큼 대범하지 못해요. 대신 요양원과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청년 봉사자들이 제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돼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들 때면 비로소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되돌아보게 돼요. 얼마 전에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이나 노인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기금을 조성해 보려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일의 뜻을 모아주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질 조짐이 보여요. 내가 한평생 모은 돈이 결국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싶어서 묘한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노렸던 그 재산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앨범을 꺼내 살펴보곤 합니다. 그 안에는 과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 해맑게 웃던 시절 사진도 있어요. 한창 귀여웠던 손주 사진도 몇 장 있고요. 보면 마음이 아리지만 그래도 그 시절엔 분명 행복했던 기억도 있기에 제가 완전히 후회로만 가득 차지는 않아요. 그저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끝나버렸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뒤돌아보기보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려 해요. 때로는 슬픈 기억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해볼 만한 일도 많아요.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할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낍니다. 언젠가 저 멀리에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참된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때가 되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저 자신을 돌보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은 정말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동시에 나를 살리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의 선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행이 의지와 공감으로 이어지면서 제 하루가 조금씩 밝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넘겼다고 중얼거립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때론 외롭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가 열리는 듯 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텅 빈 자리가 있지만 그 공간은 또 다른 따뜻한 추억으로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를 찾아올 선하고 밝은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결국 삶은 계속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벌을 받게 됐고 저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게 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 줍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려 봅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 작은 다짐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물해 주리라는 믿음을 품으면서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